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정성이 대단한 사람.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주일에는 언제나 교회를 찾는다. 6일 약국을 경영할 때 역시 평일에는 손님에게 충성하고 주일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일요일은 약국의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지금이야 동네 약국들이 당번을 정하여 격주로 문을 닫는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 약국은 1년 365일 문을 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단골을 잃을 위험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주 6일만 영업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주변 사람들은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때로는 젊은 놈이 실컷 다 쉬면서 언제 돈 벌겠냐는 소리도 들었다. 빚으로 시작한 약국 아니던가. 어찌됐든 사생활로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죄송했다. 일요일에 약국을 찾는 헛걸음이라도 줄여주고 싶었다.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담아 6일 약국이란 이름을 지은 것이다. 6일 약국은 말 그대로 6일만 영업한다는 뜻이다. 나는 일요일을 뺀 엿새 동안 손님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래서 일요일 하루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리 손해볼 것이 없었다. 정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주일에 약국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월요일이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대략 평일의 2배 정도 되는 숫자였다. 역시 구관이 명관이대. 여기 오면 와 이리 내 집까지 편한지 모르겠다. 이른 아침부터 약국을 찾는 손님은 오랜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처럼 환한 얼굴로 찾아왔다. 드링크제 하나를 사더라도 6일 약국에서는 VIP 대접을 받는다. 그런데 다른 약국을 가니 뜨내기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한 손님들은 다른 약국에 다니는 지인까지 끌고 왔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약을 지어주니 효과도 빠르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6일 약국에 오면 대접을 받는다는 이유였다. 비록 경쟁업소들보다 영업일은 하루 적었지만 정직과 친절이라는 서비스로 더 많은 손님과 매출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친절은 내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경쟁력이다. 내게 필요한 것은 경쟁력. 당시 대한민국은 새마을 운동의 영향으로 시골의 농로까지 아스팔트로 포장되었다. 그러나 워낙 외진 곳에 자리한 6일 약국 앞은 여전히 비포장 도로였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진흙물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곤 했다. 사람들은 서울대까지 나온 젊은 남자가 구멍 가게보다 작은 공간에서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꽤 한심했던 모양이다. 서울대 가서 이런 거 하려면 뭐 하려고 거기를 갔어요? 무심코 내뱉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내게 비수가 되어 꽂혔다. 사람들이 비아냥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한동안은 서울대의 서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80명의 동기 중 지방에서 개업한 사람은 나뿐이었다. 고교 동기생 중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좋은 자리에 번듯하게 약국을 차린 친구들도 있었다. 목 좋은 자리는 개업과 동시에 6일 약국의 서너 배의 매출을 올리는 일도 많았다. 솔직히 그런 모습이 부럽긴 했지만 부모님이나 내 처지를 비관하진 않았다. 어려운 집안 형편 덕분에 동기들보다 빨리 사회에 나왔으니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해서 노력했다.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손님이 너무 없었던 것이다.
카운터에 앉아 먼 길 떠난 님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종일 애꿎은 문만 노려봤다. 그러나 하루 평균 약국을 찾는 손님은 2, 30명 안팎이었다. 이렇다 보니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어찌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 초년병의 약국 경영도 처음 일하는 데 있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손님이 막상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는 하고 있었지만 심장은 이미 두근반 세근반 콩닥거렸다. 손님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느끼며 마음속으로 주문 아닌 주문을 외웠다. 제발 약만 사서 가시지. 약만 사서 가면 좋겠는데. 하지만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약사님요, 겉으로 볼 때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겨? 손님들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책에 있는 지식이라면 나도 무서울 것이 없었다.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약국을 개업하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도 했다. 그런데 손님들은 책에 있는 질문 따위는 하지 않았다. 100이면 100, 자신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을 물어왔다.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다. 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야말로 변수였다. 아, 누가 간염 걸렸는겨? 언제부터 그러는데 얘? 나는 질문을 받아쳐 손님의 관심을 돌리기에 바빴다. 나의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손님들이 자신의 질문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번듯한 약국도 약장을 가득 채운 약품도 아니었다. 바로 경쟁력이었다. 객관적인 경쟁력이 없으면 주관적인 경쟁력이라도 만들어야 했다. 그것밖에 미천이 없었다. 특히 같은 질병을 10년 이상 알아온 사람들은 반의사였다.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거치면서 용하다는 병원, 좋다는 민간요법을 모두 겪어봤다. 아는 게 많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약국을 찾아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10년의 투병 스토리를 늘어놓으면 당황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들어주었다. 손님들의 말에 공감하거나 위로해주는 행동 하나에 무척이나 기뻐했다. 어떤 사람은 상담만으로도 병이 나은 듯하다는 얘기까지 했다. 다른 약국에서는 장시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을 뿐더러 귀찮아하거나 짜증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나를 고마워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장시간 상담을 한다고 해서 모든 상담 손님이 구매 손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시간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질병에 대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기적을 낳는 기술. 그래, 하루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 아는 것이 부족하니 손님과 지식을 나누기 어려웠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으니 물질적으로는 더더욱 힘들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친절뿐이었다. 친근함을 높이기 위해 손님들의 이름을 외우기로 했다. 약사의 임의 조제가 가능한 시절이었다. 그래서 약국마다 가벼운 신상 정보와 질병 내용, 그리고 조제한 약이 적힌 조제 차트가 있었다. 나는 손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조제실로 들어가면 수시로 차트를 들여다보며 이름을 암기했다. 벼락치기를 하는 수험생처럼 열심히 외웠다. 손님이 돌아간 후에도 4, 50번씩 이름을 외우고 발음이나 암기가 어려운 이름은 온종일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우리 약국을 찾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런 손님이 한 달 뒤 다시 찾아오면 이름을 기억해내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그리고 손님이 증상을 말하려 하면 절대로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조제 차트를 꺼내와 인사를 건넸다. 김영희 씨, 그래, 지난번 편도소는 좀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깜짝 놀라 나를 바라봤다. 이야, 이 약사님 천재 아이가? 손님들은 이구동성으로 같은 반응을 보였다. 다른 약국에서는 짧은 시간에 대6번을 방문해도 매번 이름을 물어본다. 그것과 너무 비교된다며 신기해하면서도 감동했다. 그리고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게 다가왔다. 나는 손님들이 말하는 천재가 아니었다. 내가 손님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 천재라는 말보다 정성이 갸륵하다고 표현했을 것이다. 경쟁 업체들보다 물질적으로 나눌 게 없던 탓에 정성과 마음을 나눈 것이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이런 나의 마음이 통했는지 손님들은 나를 정성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이름을 불러준 그날부터 우리 약국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아마 처음부터 손님이 많았다면 나 역시 손님이 귀하다는 의미를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손님이 너무 없어 생긴 간절함으로 손님의 귀함을 알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고객 감동을 변두리의 영세한 약국에서 정성과 노력으로 실천한 셈이다. 어떤 가게를 시작하든 단 한 명의 손님은 온다. 그 한 명을 귀하게 여겨 최선을 다하면 2명이 되고 어느새 2명이 4명으로 늘어난다. 이 기적을 낳는 기술은 지금까지 나의 중요한 생존 방식이자 경쟁력의 핵심이다. 길을 따라오이소. 당시에는 약국에 들어와 길을 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이야 인터넷이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대한민국에서 못 찾을 곳이 없지만 그때는 주소가 적힌 쪽지 한 장이 전부였다. 가정용 전화기도 없는 집이 많을 때라 낯선 곳에서 길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손님들의 이름을 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네 대소사에도 관심이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 나는 눈을 감고도 원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동네 지리에 밝았다. 길을 묻는 사람이 찾아오면 우선 쪽지를 받아들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면 조제 차트를 찾아와 전화를 걸었다. 시골에서 오신 할아버지가 약국에 계시니 모셔가라고 말이다. 하지만 부재 중이거나 전화가 없을 때는 직접 길 안내에 나섰다. 특별히 손님이 있어 상담 중이 아니라면 지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약사 가운을 벗었다. 청송 아파트요? 지 따라오이소. 그냥 길만 가르쳐 주시면 될 낀데. 골목이 복잡해서 찾기 힘들다 안 합니까? 괜찮습니다. 따라오이소. 사람들은 생각지 못한 안내에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낯선 곳에서 친절한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거리는 개의치 않았다. 비나 눈이 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목적지로 가는 동안 아이 성적이나 결혼 등 가정의 대소사를 이야기하며 함께 걱정하고 함께 웃었다. 때로는 그들에게 마산 밖의 도시 소식을 들으며 걷다 보면 500m가 금방 지나갔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하지만 실은 내가 더 감사했다. 내 집에 오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남들이 개동철학이라 비웃을지 몰라도 나의 경영철학이 그랬다. 약을 사러 온 손님은 아니지만 그 많은 가게 중 나를 찾아온 소중한 사람들이다.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정용 전화는 물론 공중전화도 많지 않은 시절이었다.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있었다. 사람들이 전화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제실에 전화선을 바깥쪽으로 빼놓았다. 동네 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전화 좀 사용하겠다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전화를 내주었다. 보이지 않는 친절과 정성도 내놓는데 그깟 전화쯤이야 얼마든지 내줄 수 있었다. 그런데 가끔은 조심스럽게 약국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한참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미안한 마음에 전화기를 사용하겠다는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럴 때면 내가 먼저 전화기를 앞에 내주었다. 개중에는 손님과 상담 중에도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사람, 다짜고짜 전화를 달라는 사람, 전화기가 부서져라 거칠게 내려놓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전화를 사용하는 모양은 각양각색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50원이나 100원을 사용료로 내놓곤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동전을 쥐어주며 낯간지럽게 와 그라노 하며 웃으며 돌려보냈다. 사용료를 받을 생각이 있었다면 전화기에 통화료 50원이라고 써 붙여 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약사님요, 며칠 전에 아주버님이 왔었는데 예. 약사님이 만사 제쳐두고 우리 집까지 모셔다 줬다 카대요. 집에 가시면서도 계속 고마부라 고마부라 말씀하시대 예. 감사 인사도 하고 약도 좀 지으려고 겸사겸사 와심도. 내게 길을 안내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마움을 갚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무료로 전화를 사용한 사람들도 얼마 후 약을 사기 위해 다시 찾곤 했다. 이렇게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그 가정 전체가 단골이 되곤 했다.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준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